20페이지 2번 공인중개사입니다. 용어정의 공인중개사. 자, 용어정의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조금 전에 중개에 대해서 봤고요. 그 다음에 2번이 공인중개사입니다. 2번이 공인중개사. 3번이 중개업인데 순서를 조금 2번, 3번 바꾸보면, 왜냐면 중개하고 한 글자 차이 나는 게 중개업입니다. 그래서 순서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중개업. 그 다음에 3번, 3호를 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4번, 4호가 개업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소속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중개보조원. 이렇게 6개 용어가 있습니다. 6개가. 조금 전에 중개란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중개라고 했고요. 자, 그러면 중개업은 뭐냐 하면 중개를 직업으로 하는 게 중개업입니다. 업이라는 건 직업의 줄임말입니다.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따라서 중개업이 되려면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 업이 직업의 줄임말이라고 했어요. 업으로 하는 것을 중개업이라고 한다. 이 세 개가 들어가면 무조건 중개업입니다. 자, 그러면 업이 되려면 불특정 다수와 계속 반복하거나 또는 반복 의사가 있는 것을 업이라고 합니다. 불특정 다수와 계속 반복하거나 반복 의사가 있는 것을 업이라고 한다. 따라서 특정인하고 하면은 이모, 고모, 배우자, 친인척 한테만 중개해주고 돈 받으려면 자격증 취득할 필요 없습니다. 왜? 중개업이 아니기 때문에. 중개는 아무나 해도 됩니다. 중개업은 개업공인중개사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중개하려고 자격 취득하는 게 아니라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 자격 취득하는 거죠. 중개업, 중개를 직업을 하는 게 중개업입니다. 특정인하고 하면은 중개업이 아니다. 그러나 특정 중개 대상물만 해도 중개업입니다. 토지만, 학원만, 모텔만, 공장만 해도 중개업이죠. 중개를 계속하면. 그러나 이모에게만, 친구에게만 중개하는 건 중개업이 아니라고요. 자, 그 다음에 반복해야 된다. 따라서 우연한 기회에 한두 번 중개하고 보수를 받았다는 사정만 가지고는 업으로 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면 10번 하면 업이고 5번 하면 업이 아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받은 중개보수 금액, 횟수,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게 판례입니다. 가령 3건만 했다 하더라도 한 건당 1000만원씩 받았다면 1년에 3000만원 벌었으면 직업이 될 수도 있겠죠. 10건을 했다 하더라도 만원씩 받았다면 1년에 10만원 벌어가지고 직업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얼마나 반복해야 되는지는 사회통념상 판단해야 되고요. 반복 의사가 있으면 중개업입니다. 따라서 중개사무소 간판 달아놓고 했다면 한 건만 해도 중개업입니다. 왜냐하면 간판 속에는 손님 오면 받겠다는 의사가 숨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복 의사가 있으면 비록 반복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중개업에 해당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입니다. 자격을 취득한 자. 이 법에 의해서입니다. 이 법에 의해서. 따라서 28회 시험에도 출제됐는데 외국에서 자격증을 취득해도 공인중개사 아닙니다. 즉 미국 공인중개사 자격증, 미국 변호사 자격증 취득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개업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법. 그러나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자격을 취득하면 공인중개사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 가서 미국 자격증 취득해도 공인중개사 아닙니다.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자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자격을 취득한 자는 40만 6천 명 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개업을 한 개업공개사는 10만 6천 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했죠. 아직도 30명 정도가 장롱면허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자격을 취득한 자입니다. 시험에 자격을 취득하여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하면 X입니다. 단순히 자격을 취득한 자입니다. 지금 현재 10만 6천 명 정도만 개업을 해가지고 있다고 했죠. 근데 우리 뉴스 볼 때 자막에 보면 공인중개사 이렇게 나오는 거 봤죠? 그건 엄밀하게 말하면 공인중개사가 아닙니다. 공인중개사는 단순히 자격을 취득한 자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현업에 근무하시는 분들 명함에 보면 공인중개사라고 새겨 다니잖아요. 그것도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 법적으로 용어 정의는 단순히 자격을 취득한 자고, 취득해가지고 개업을 하면 개업공개사, 취직을 하면 소속공개사라고요. 단순히 자격을 취득한 자다. 따라서 취득하여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하면 X다. 개업 공인중개사는 옛날에는 중개업자라고 불렀습니다. 중개업자. 그런데 사채업자, 청부사례업자 어감이 좋지 않죠. 또 일본식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로 바뀌었고요. 용어 정의가. 개업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입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입니다. 등록한 자. 등록을 한 자를 개업공개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격은 시도지사한테 취득을 해가지고 등록은 시군구에다가 등록을 해야 됩니다. 등록관청에다가 등록을 한 자를 말하는데, 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어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법 7638호 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그걸 편의상 우리는 중개인이라고 부르겠다고 했어요. 중개인, 너무 길기 때문에 중개인이라고 적겠습니다. 이 중개인이라는 분들은 자격증 없이 옛날에 복덕방 하다가 기득권을 가지고 지금도 계속해서 중개업을 하고 있는 분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개업공개사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소속공개사 중개보조원인데, 이분들은 직원입니다. 직원. 한마디로 말하면 직원인데, 우리 법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고용인이라고 부릅니다. 사람 인자가 있으면 직원이고요. 고용자, 놈자자가 있으면 사장입니다. 놈자자가 있으면 사장이다. 그래서 고용인은 직원입니다. 우리 현업에서는 뭐라고 불러요? 직원을 실장 이렇게 많이 하죠. 여자분들은 실장, 남자분들은 부장부터 거의 시작해요. 저는 상무로도 근무해봤어요. 말만 상무지 그냥 고용인이 직원 명칭만 전무하고 싶으면 하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상무한다고 했어요. 나이 좀 먹으면 상무, 전무, 젊은 분들은 부장 이렇게 취직하면. 자, 현업에서는 그렇게 부르고요.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소속공인중개사란 용어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 씁니다.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 씁니다. 가장 큰 차이점이 자격증 있고 없고입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두 번째, 중개업무 할 수 있는 점은 또 차이점입니다. 중개업무.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 할 수 있는데 중개보조원은 중개업무를 할 수 없다. 근데 이 중개업무가 무엇인지 우리 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개업무란. 그래서 국토부 유권해석에 중개업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려주십시오 하니까 국토교통부에서 중개업무는 계약서 작성,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 작성, 이런 것들이 중개업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28회도 시험에 출제됐는데 만약에 모든 임원은 계약서 작성할 수 있다. 자격증이 있든 없든 모든 임원은 계약서 작성할 수 있다. 모든 임원은 계약서 작성할 수 없다 하면 답이 뭡니까? 이 소속 공인중개사 용어정의 가로 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법인은 임원 또는 사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격증 있는 임원은 소속 공인중개사에 포함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반대 해석하면 자격증 없는 임원은 중개보조원에 포함된다는 이야기에 반대 해석을 하면 자 그러면 시험에 모든 임원은 계약서 작성할 수 있다 없다? 둘 다 X입니다. 자격증 있는 임원만 작성할 수 있고 자격증 없는 임원은 작성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임원은 작성할 수 없다 이 말도 X예요. 왜? 자격증 있는 임원은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말장난이 좀 심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이 과목의 특성이. 왜냐하면 법조문이 51개 조문밖에 안 돼요. 시행령 38개 조문, 시행규칙 29개 조문입니다. 총 합해도 118개 조문밖에 안 돼요. 거기에서 사시문제 200개 지문이 나오니까 내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말장난이 심해요. 시험을 보면. 그래서 이제 민법만큼 공부하면 가장 쉽습니다. 근데 공부 전혀 안 하고 점수 안 나온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이것도 말장난이 심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기는 알아야 돼요. 대충 알면 대충 답만 다 피해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둘 다 소속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이나 둘 다 보조할 수 있는 점은 똑같습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도 보조할 수 있고 중개보조원도 보조할 수 있는 점은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용어의 정의를 다 봤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23페이지 거기에 메뉴에 있는 게 이걸 특수법인이라고 합니다. 22페이지 맨 밑에 보면 개업공개사 종류 중에서 법인이라고 하면 회사를 말하거든요. 회사 법인은 법적으로 사람을 법인이라고 하잖아요. 자연인은 숨을 쉬는 사람이고 회사를 말하는데 법인은 그 법인 중에는 일반 우리 중개법인이 있고 23페이지 메뉴에 있는 거 이게 특수법인이라고 불러요. 특수법인이란 뭐냐면 특별법, 공인중개사법이 아닌 특별법에 의해서 중개업을 하는 법인을 말하는데 시험에 거의 안 나와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이런 특수법인이 중개업을 하는 걸 못 봤잖아요. 모든 것들은 현실적으로 중개와 관련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시험에 나온다고요. 너무 그 사이드에 있는 거 집착하지 마시라고 제가 말 안 하는 거 이런 것들은. 다만 이 특수법인 그냥 참고로 말씀드리면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지역농협, 산업지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관리기관, 산림조합법에 의한 지역산림조합, 그 다음에 한국자산관리공사법에 의한 자산관리공사 등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 표에는 보니까 4개가 있네요. 그게 한 개 빠진 게 신탁업자가 빠지긴 했는데요.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든 이러한 특수법인도 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공인중개사법이 일반법이라고 했잖아요. 중개와 관련해서 일반법이면 이 농업협동조합법은 중개와 관련해서 특별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개업하려면 등록하라고 했는데 특별법을 적용받는 지역농협은 등록 안 해도 된다고 돼 있어요. 농업협동조합법에. 그러면 특별법인 농업협동조합법을 먼저 적용하겠죠? 네, 그게 특별법에 의한 특수법인입니다. 이 특수법인이 있다는 정도만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24페이지까지 이제 했고요. 24페이지, 그래서 맨 밑에 있는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어정의. 용어정의는 해마다 시험에 출제된다고 했죠? 자,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했는데 1번 기업, 개업공개사란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맞죠? 24페이지 맨 밑에 있는 문제. 니은 소속공인중개사에는 개업공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중개물을 수행하는 공인중개사인 자가 포함된다. 맞죠? 자격증 있는 임원은 소속공인중개사고 자격증 없는 임원은 중개보조원에 해당된다고 했어요. 디귿 공인중개사로서 개업공개사에 고용되어 그의 중개물을 보조하는 자도 소속공인중개사이다. 맞죠? 소속공인중개사는 보조도 할 수 있고
중개 업무도 할 수 있고요. 보조는 중개 업무는 안 되고 보조만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리얼, 중개업은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의뢰, 보수, 업. 업이 되려면 불특정 다수와 계속 반복하거나 반복 의사가 있는 걸 중개업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연한 기회에 한번 한번 전세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았다는 사정만 가지고는 중개를 업으로 지급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맞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5번이죠. 전부 다 맞는 내용이네요. 자, 그 다음에 25페이지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가로 1번 교재 보겠습니다. 이제 제가 교재 보면 같이 교재 보시고 칠판에 적으면 칠판 보시면 되고 제가 말하면 제 입을 보면 되고 저하고 호흡을 같이 해야 편합니다. 자꾸 저는 지금 말하고 있는데 책 찾고 있고 반대로 하면 힘들어요. 스트레스 받으니까 25페이지 이제 책 보겠습니다. 양가로 1번 심의위원회 설치입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둘 수 있다. 밑줄 치십시오. 시험에 둔다. 노무현 정부 때까지는 둔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명박 정부 때부터 둘 수 있다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둘 수 있다는 건 예산 절감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1년에 회의를 한 번 할까 말까 하는데 계속 두고 있으면 예산 낭비되겠죠? 그래서 둘 수 있다가 중요합니다. 시험에 둔다, 두어야 한다, X입니다. 양가로 2번 심의사항이 4가지가 있는데 동그라미 1번 밑줄 치십시오. 동그라미 1번 공인중개사의 시험 등 공인중개사의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 그 외에 나머지 4가지가 있는데 이 동그라미 1번 요건 양가로 3번에 보니까 시도지사는 이 동그라미 1번은 심의의결 하면 따라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시도별로 문제의 난이도가 다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 하면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된다고요. 근데 시험에는 어떻게 출제됐냐면은 동그라미 3번에 있는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우 시도의사는 이에 따라야 된다. X로 출제됐습니다. 중개보수는 시도별로 다를 수 있어요. 주택의 경우에는. 근데 자격은 문제 난이도는 똑같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을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된다. 자, 그 다음에 25페이지 맨 밑에 보니까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인데 양가로 1번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밑줄 치십시오. 제외하고 하면 X입니다.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하입니다. 지금 앞에 용의 정의는 논란의 대상이 된다고 했어요. 그 밖의 권리 이런 것들이.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이 내용들은 논란의 대상은 전혀 안 되죠. 단순히 그냥 암기하면 됩니다. 시험에 7명 대신에 뭐 10명 이렇게 하면 X입니다. 숫자 바꾸는 거. 자, 그래서 위원장 1명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다. 모든 위원회는 전부 홀수입니다. 홀수. 우리 민주주의의 가장 큰 원칙이 다수결의 원칙입니다.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법. 그래서 모든 위원회 전부 다 홀수인데 유일하게 지금 국회의원이 300명으로 짝수입니다. 그래서 중대한 흠결을 가지고 있죠. 만약 국회의원 300명 중에서 전부 다 출석해서 150명 찬성, 150명 반대 해버리면 아무 일도 못하죠.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잖아요. 그 국회의원 빼고는 지금 모든 게 다 홀수입니다. 홀수. 위원장 1명 제외가 아니라 포함했습니다. 그래서 7명 이상 11명 이내입니다. 7명 이상이지만 8명, 10명은 안 된다고요. 무조건 홀수입니다. 자, 그 다음에 25페이지 맨 밑에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입니다. 1차관 밑줄 치시고요. 장관이 아니고 제1차관입니다. 26페이지
동그라미 2번 맨 위에 위원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 장관 밑줄 치십시오.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시험에 위원장이 위원을 임명 위촉한다 하면 X입니다. 위원장이 하는 게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합니다.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었죠. 자, 그 다음에 그 위원은 기역부터 있는데 기역만 보면 국토교통부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입니다. 고위공무원단이라고 하면 상급부터 1급까지를 고위공무원단이라고 합니다. 4급은 서기관이죠. 3급 부이사관, 2급 이사관, 1급 관리관을 말하는데 어쨌든 4급 이상이면 상당히 높은 분들입니다. 그 4급 이상 공무원들만 보고 바로 3번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의 재척, 기피, 회피 등입니다. 이 재척, 기피, 회피는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이 법률 용어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먼저 재척입니다. 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심의역에서 재척된다. 재척된다는 배제된다, 빠져야 된다 이 뜻이에요. 재척이라는 말이. 즉 이해관계, 그 안건 당사자와 이해관계에 있으면 그 심의위원회에서 빠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재척돼야 된다. 그래서 뉴스 보다 보니까 많이 나오던데요. 예를 들어서 대법원장 인사청문회에 그 대법원에서 재판받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들어가는 것은 재척 사유에 해당된다 이런 거 나오더라고 뉴스에. 그 재척 빠져야 된다. 예를 들면 아버지인 판사가 재판을 하는데 자기 아들이 피고인으로 오면 그건 재척돼야 됩니다. 빠져야 됩니다. 배제돼야 됩니다. 그러면 동그라미가 아니고 양가로 2번입니다. 양가로 2번. 양가로 2번은 깊이고요. 먼저 양가로 3번을 먼저 보면 이 재척 사유에 해당되는데도 불구하고 재척을 안 시키면 스스로 회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그런 게 나오더라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 그 구속 적부심을 심사하는 판사가 서울대 법대 동기고 영주의 고향 친구고 사법연수원 동기라서 자기는 회피하겠다, 빠지겠다 스스로 회피했어요. 그 재척 사유에 해당되는데도 불구하고 재척을 안 시키면 스스로 회피해야 된다고요? 그게 회피입니다. 자, 그럼 기피는 뭐냐면 양가로 2번. 기피는 안건 당사자가 심의위원회 위원을 바꿔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기피 신청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것도 뉴스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를 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이 헌법재판관 기피 신청했는데 인용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무재 즉 삼성전기 고문이 이부진이하고 이혼하려고 재판부 기피 신청했는데 그거는 인용됐어요. 왜 기피 인용됐냐면 이부진하고 판사하고 대학 동기래요. 동창이래요. 그래서 자기한테 불리하게 판결할 가능성이 있다고 바꿔달라고 했는데 바꿔줬다고요. 그게 재판부 기피 신청이에요. 마찬가지로 안건 당사자가 심의위원회 위원을 바꿔달라고 하는 걸 기피 신청이라 한다고요. 자, 그래서 재척, 기피, 회피 말 뜻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27페이지 양가로 4번 위원의 해촉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위의 재척 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4번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회의 운영인데 먼저 위원장의 직무입니다.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우리 책 아주 잘 되어 있네요. 이게 글씨체를 다르게 해놨죠. 미리 지명한 위원 대신에 시험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하면 X입니다. 부위원장이 대행하는 게 아니라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심의위원회 운영인데 동그라미 2번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7일 메모하십시오.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된다. 7일 전까지 통보해야 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회의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습니다.
7일 숫자 기본적으로 다 암기해야 됩니다. 2차 과목은. 자, 그 다음에 간사 및 수당입니다. 동그라미 1번 심의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네, 이건 둘 수 있다가 아니라 둔답니다.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간사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합니다. 아까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게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 위촉한다고 했습니다. 수당 등입니다. 양가로 2번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돈 없으면 안 줄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운영세칙인데 운영세칙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위원장이 정합니다. 위원장이 정하는 것 대신에 국토교통부 내용을 정한다 하면 X입니다. 이런 걸 말 바꾸면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 되겠죠. 자, 28페이지 정책심의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기출문제를 자꾸 보셔야 돼요.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방향을 잡을 수 있잖아요. 기출문제를 봄으로써. 1번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라 제1차관이라고 했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맞죠? 홀수라고 했어요. 홀수. 포함입니다. 제외가 아니고. 3번 심의위원회에서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시도에서는 이에 따라야 된다.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따르는 게 아니라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되죠.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4번 심의위원회는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배제된다, 빠져야 된다. 이해관계가 있으면 맞습니다. 5번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맞습니다. 부위원장이 대행하는 게 아니라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합니다. 자, 그래서 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보통 한 문제가 잘 출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8페이지, 29페이지 중개상물 나와 있는데 중개상물은 해마다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중개대상물 중요합니다. 그래서 별표 3개 하시고요. 28페이지 중개대상물 중요하다. 중개대상물은 요건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해석상의 문제니까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까 책을 읽는 게 아니라 이거는 좀 어느 정도 설명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중개대상물 조금 전에 이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그냥 단순히 암기하면 되는 거라고 특별히 논란의 대상이 없는 거고 중개상물은 왜 논란의 대상이 되냐면 막연하게 토지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보기에 시험에 토지가 중개상물 되냐 안 되냐 나온 적이 없거든요. 토지 중에 되는 토지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법조문에 어떤 토지는 되고 어떤 건 안 된다 이게 규정이 없어요. 해석상의 문제니까 논란의 여지가 있다. 토지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건축물도 마찬가지예요.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왜? 무슨 법에 의한 건축물인지 규정이 없으니까 건축물 그 밖의 역시 그 밖의 논란의 여지가 있죠.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자, 그 다음에 3호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에는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장재단, 광업재단이 있습니다. 광업재단.
자, 토지가 논란의 대상이 된다고 했는데요. 중개대상물은, 중개라는 거는 아까 알선하는 거라고 했어요. 중개상물을 알선하려면 사고 팔 수 있어야 되죠. 사고 팔 수 없는 거는 중개상물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국가 소유 부동산이나 지자체 소유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중개상물이 될 수 없습니다. 토지라 하더라도 청와대 부지, 청와대 그 토지, 건물 밑에 토지 있잖아요. 그 중개상물 될 수 없죠. 근데 그런 게 없다고 법조문에. 그렇다 보니까 이게 해석상 문제다 보니까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시험에 출제됐던 거 위주로 보면 무주부동산, 주인 없는 부동산은 민법에 의하면 국가 소유입니다. 그래서 중개상물이 될 수 없다. 이런 게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무주부동산인데 무주, 주인 없는 부동산, 이게 한자를 적어줬어야만 하는데 한자를 적어주지 않고 시험에 나와가지고 산업인력공단에 이의신청된 거 보니까 무주구천동에 있는 토지는 안 되냐 이렇게 이의신청됐더라고요. 무주구천동에 있는 거 가능하죠. 여기서 무주란 주인 없는 부동산을 말합니다. 주인 없는 부동산은 국가 소유이므로 중개상물이 될 수 없다. 이런 게 출제됐고요. 그 다음에 미채굴 광물, 미채굴 광물, 광업법 제2조에 의하면 광물 채굴권은 국가에 기속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유지 밑에 석탄, 석유가 매장되어 있어도 이건 개인게 아닙니다. 국가가 채굴권이 있어요. 그래서 중개상물이 될 수 없다. 이런 게 출제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포락지, 포락지란 하천의 범람으로 인하여 하천화된 토지로서 국가가 토지 소유자에게 손실보상을 하고 하천 토지로 편입하여 사권이 소멸된 토지, 개인의 권리가 소멸된 토지를 포락지라고 합니다. 역시 중개상물이 될 수 없습니다. 바다, 공원, 호수 이런 거 중개상물 될 수 없습니다. 도로, 하천 아직 시험에 출제되지 않았어요. 논란의 여지가 있어가지고 도로, 하천도 토지잖아요. 중개상물 된다 안 된다? 이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즉 공도, 지방도, 국도 이런 건 아니고 안 되고 개인도로, 사도는 중개상물 될 수 있어요. 하천도 지방하천, 국가하천은 중개상물 안 될 거고 개인 하천은 될 수도 있다. 다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도로, 하천은 시험에 출제되지는 않았습니다. 토지를 매매할 때는 필지 단위로 매매를 합니다. 토지를 매매할 때는 필지 단위로 매매한다. 필지라는 것은 하나의 지번이 붙는 게 한 필지고 소유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죠. 그러면 3번지면 이거 반만 팔려면 쪼개가지고 분필을 해야 됩니다. 분필을 하면 3의 1번지라고 합니다. 이렇게 분필을 해야만 매매할 수 있고 분필 절차를 거치기 전에는 매매할 수는 없다. 다만 분필하기 전이라도 용익물권은 가능하다. 용익물권, 민법이죠. 용익물권, 사용, 수익하는 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을 용익물권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 단독주택도 마찬가지 다가구가 단독주택이잖아요. 다가구 3층, 4층짜리 다가구가 있으면 주인은 한 명이잖아요. 그러면 102호 방 한 칸만 전세 줄 수는 있지만 방 한 칸만 팔아먹을 수는 없죠. 다가구 주택인 경우는 물론 아파트는 101호 따로 팔아먹을 수 있지만 구분 소유가 인정되니까. 자, 그래서 토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토지. 그래서 시험에 또 나왔던 게 공유수면 이런 게 출제됐는데 공유수면은 중개상물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공유수면은 바다, 공유수면인데 공유수면 매립지 이렇게 해서 시험에 출제됐어요. 중개상물 이다 아니다? 공유수면 매립지는 시험에는 중개상물이 된다는 취지로 출제했는데 모두 복수정답으로 인정된 적이 있어요. 왜? 불법으로 매립하면 안 되고 공유수면 매립법에 의해서 매립 면허 받아서 준공인가 받은 매립지는 중개상물 된다. 개인 소유가 되니까. 불법으로 매립했다고 개인 땅이 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만큼 해마다 이의신청 되는 게 바로 이 용어정의와 중개대상물에서 이의신청이 된다. 논란이 대상이 되니까. 왜? 명확하게 법조문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막연하게 토지 이 말밖에 없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건축물도 역시 논란의 대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무슨 법에 의한 건축물인지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어플 다운받으라고 했는데 건축물을 보면 건축법의 건축물도 있고 민법의 건축물도 있습니다. 건축법 제2조 2호의 건축물이 있고요. 민법 99조 1항에 있습니다. 민법 99조 1항에도 건축물이라는 말이 있다. 건축법 제2조 2호의 건축물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것,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것을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민법에서는 민법 99조 1항에는 보면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부동산이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민법에서는 따로 건축물이라고 규정 안 하고 토지의 정착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토지의 정착물인 민법에서 건축물이 되려면 3개 다 있어야 된다. 건축법에서는 둘 중에 하나만 또는이기 때문에 지붕은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벽이나 기둥은 하나만 있어도 된다. 자, 그래서 이게 뭐냐면 판례가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입니다.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은 볼트, 콘크리트 지반 위에 볼트 조립 방식으로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덮은 다음 3면에 천막이나 유리를 설치한 경우 건축법상 건축물에는 해당된다. 왜? 지붕을 덮었고 기둥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주벽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고 볼트 조립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쉽게 분리 철거가 가능하므로 이를 민법상 건축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따라서 무등록업자가 이 3건 중개하고 1,500만 원 받아먹었는데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처벌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중개사물이 아니므로 민법상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물 대장은 있답니다. 이 세차장 구조물도. 그래서 결론은 건축물은 건축법상 건축물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민법상 건축물을 의미한다. 또 이 건축물은 현존하는 건축물뿐만 아니라 장래에 건축될 예정인 미래의 건축물도 포함된다. 미래의 건축물에는 어떤 게 있냐면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 분양권 미래의 건축물로서 중개사물이 된다. 그 다음에 그러면 입주권 시험에 입주권이 중개사물 되는지 여부 시험에 출제됐어요. 중개사물이다 아니다? 이건 모두 복수정답으로 인정됐어요.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입주권은. 입주권이라는 말만 딱 3글자만 나오면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판례는 추첨 기일날 추첨을 하여 당첨되면 입주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한 입주권은 중개사물이 아니다. 그 추첨 기일날 추첨하여 당첨되면 입주할 수 있는 권리는 청약통장이죠. 청약통장. 그 청약통장은 중개사물이 아닙니다. 그러나 또 도시 및 주거환경영리법 제48조에 의해서 관리처분 인가받은 입주권은 중개사물입니다. 관리처분 인가라는 것은 동호수가 특정되는 거예요. 이제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면 미래의 건축물로서 중개사물이 돼요. 그래서 입주권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중개사물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추첨 기일날 추첨하여 당첨되면 입주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한 입주권은 중개사물이 아니고 도시 및 주거환경영리법 제48조에 의해서 관리처분 인가받은 입주권은 중개사물에 해당이 된다. 자, 그 다음에 그 밖의 여기까지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도 법에 없어요. 그래서 국토부에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중개사물에 해당되는 것은. 그러니까 결론은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하나밖에 없어요.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하나밖에 없다. 중개사물에 해당되는 것은 요거 하나만 중개사물에 해당된다. 명인방법이라는 말은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관습법상 공시방법을 갖추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공시법 할 때 공시라는 말은 공적인 장부에 공개 표시하는 것을 공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시법 이런 말 하죠. 그래서 등기부에 공시하는 게 아니라 관습법상 공시 방법을 갖추는 걸 말합니다.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외에 명인망국을 갖춘 농작물도 중개산물 아닙니다. 중개산물 아니다. 그 다음에 교량, 담장, 축대, 토사, 암석, 가식의 수목 이런 거 전부 다 중개대상물 아닙니다. 결론은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중에서 중개산물 해당되는 건 명인망국을 갖춘 수목집단 하나밖에 없다고요. 자, 요 세 가지가 논란의 여지가 있었고요. 이제는 논란의 여지 없습니다. 그 밖에부터는. 왜냐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라고 딱 못 박아놨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이걸 어제부동산입니다. 이게 재산권 및 물건. 어제부동산인데 그래서 모든 어제부동산은 중개산물이다 아니다 하면 둘 다 X. 대통령령으로 정한 어제부동산 요 세 개만 중개산물이고 나머지는 아니다. 이거 빼고 나머지 예를 들면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어업재단, 항만운송사업재단 이런 게 다 어제부동산인데 중개산물 아니다. 그럼 결론은 이 세 개만 중개산물이다. 임목이란 등기된 나무, 등기된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등기된 나무를 임목이라고 합니다. 생립, 살아서 서 있는 나무만 등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는 소유권과 저당권의 객체가 됩니다. 명인망국을 갖춘 수목집단과 임목의 차이점은 둘 다 중개대상물이 되며 둘 다 토지와 분리하여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는 점은 똑같습니다. 차이점은 명인망국을 갖춘 수목집단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는데 임목은 저당권의 객체가 된다. 저당권은 아까 담보로 잡히는 거라 했어요. 자, 그래서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이 세 개 다. 그리고 세 개 모두 다 일물 일권주의의 예외다.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소유권이 있는데 이건 물건은 여러 개인데 소유권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임목, 나무가 여러 개가 있으면 이걸 임목으로 등기를 하면 이 전체가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됩니다. 공장재단, 광업재단도 마찬가지예요. 공장재단이 광업재단보다는 많으니까 공장 부지만 저당권을 설정하면 담보가치가 낮기 때문에 대출 융자가 많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지뿐만 아니라 건물, 공업소유권, 생산설비 등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들을 다 묶어서 이것을 재단 목록을 작성하고 이 재단 목록 안에 들어있는 것을 공장재단으로 등기하게 되면은 이 재단 전체가 하나로서 중개사물에 해당되며 하나로서 거래의 대상이 될 뿐이다. 공장재단에서 분리된 공업소유권만, 건물만 따로 떼어내서 팔아먹을 수도 없고 또한 중개대상물이 되지도 않는다.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이것만 알고 문제 풀어보면 이제 기출문제는 다 풀 수가 있어요. 자, 36페이지. 중개대상물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했는데 기억, 피분양자가 선정된 장차 건축될 특정의 건물. 피분양자, 수분양자 같은 말이에요. 수분양자라고 하면 받을 숫자를 말하는 건데 분양받은 사람을 수분양자라고 그래요. 피분양자도 분양당한 사람이에요. 분양자는 분양하는 사람이에요. 분양회사. 그래서 피분양자면 우리 분양받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선정됐고 장차 특정됐다고, 특정됐다는 말은 101동, 102호 이렇게 특정이 되면 미래의 건축물이라고 했죠. 특정 안 되고 막연하게 추첨기일날 추첨하여 당첨되면 입주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한 입주권은 중개상물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기업 중개상물이고요. 니은, 영업용 건물, 디귿, 거래처 신용,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 등 무형물, 이걸 뭐라고 불러요? 한마디로 권리금이라고 하죠. 니은을 영업권리금, 니은을 시설권리금, 디귿을 영업권리금, 그리고 바닥권리금, 이걸 합해서 권리금이라고 하잖아요. 권리금은 중개사물 아니라고 했죠? 아니기 때문에 이걸 권리금,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1억 권리금 받도록 알선하고 5천만 원 수수료 받아 먹어도 중개사물이 아니니까 이건 중개가 아니고, 중개 아닌 걸 하고 받는 돈은 중개보수가 아니므로 상관없다고 했죠? 아닙니다. 중개사물. 리얼,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이른바 대토권,
중개사물 아닙니다. 대토권, 그 인터넷에 치보면 이택, 협택, 생택 이런 말이 있어요. 즉 이주자 택지, 그 다음에 협의 매수자 택지, 뭐 생활대책용 택지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뭐 파주나 운정신도시, 뭐 일산신도시 이런 것을 하면 거기에 주택을 가지고 있던 사람에게 이주자 택지, 다른 데 가서 집을 지을 수 있는 택지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줘요. 근데 아직까지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지 않았을 때에는 중개사물이 아니다 이 뜻이에요. 대토권이라는 건. 대토라는 말이 무슨 뜻이 대신 토지로 받는 권리다 이 말이에요. 즉 원래 현금 보상 받는 게 원칙이잖아요. 돈 대신에 이 토지로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수용이 되면 수용 보상금도 주고 또 대토권도 줍니다. 왜냐하면 돈도 싫다, 대대로 물려받은 땅 나는 여기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가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다시 거기 원주민들 모여서 살 수 있는 땅을 준다고요. 대토권. 그러니까 아직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기 전을 대토권이라고 합니다.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고 나면 그때는 팔아먹을 수도 있죠. 예, 그래서 아직까지 뭐 몇 벌락 어디 나올지는 모르지만 나오기는 나온다고요. 그런 상태일 때는 중개사물이 아니라고요. 예, 그래서 답은 5번이죠. 5번. 예, 5번. 자, 지금까지 한 내용 중에서 용어 정의와 중개대상물 각각 반드시 한 문제씩 출제됩니다. 쉬었다가 37페이지 공인중개사 제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